제가 이제 알트코인을 저는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비트는 사서 모으는 거고 알트는 매매하는 거다. 투자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거든요. 비트 대비한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2017년 그 말 때 0.15 BTC까지 갔었거든요. 네. 1 이더의 가격이. 근데 2차 불장 때는 0.075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0.05까지밖에 안 갈 것 같아. 혹은 0.04까지 안 갈 것 같아.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0.04까지 가려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비트가 한 20만 달러 가겠지? 라고 하면 20만 곱하기 0.04 하면은 8천 달러 네. 정도가 나의 약간 매도 가격 이렇게 목표 가격을 설정하시고 또 막연하게 투자해서는 저는 알트코인 투자로는 돈 벌기 어렵다.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치미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을 필두로 들썩이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1년 알트장이 4년 만에 재현이 될지, 다시 시동 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 19일이거든요. 5월 19일 오전 9시인데요. 비트코인이 꿈틀꿈틀대고 있죠. 네, 이 갑자기 올라서 사실 왜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개인 방송을 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왜 올랐지? 라고 했을 때요. 해석은 언제나 사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왜 올랐지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인간이 뭔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매매는 이제 트레이더의 영역이고 분석은 애널리스트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왜 올랐을까를 보자면요. 사실 주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안 좋은 뉴스잖아요. 한 108년 만인가? 딱 그렇더라고요. 듣기에도 예. 이제 안 좋잖아요. 이제 세 군데 모든 신용평가사가 다 내렸고요. 물론 첫 번째 S&P가 등급 내렸을 때는 그야말로 시장의 충격이었는데 네. 이번에 무디스가 내릴 때는 뭐 앞서서 두 군데가 내렸고 뭐 어차피 부정적으로 전망했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내릴 거 아니었냐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사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 문을 닫았고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뭐 혹은 호재 뉴스도 마찬가지고 즉각 반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거를 제일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맞아요. 때. 맞아요. 와, 그때 막 박살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유가 바로 24시간 거래된다는 건데요. 시장이 문을 닫았을 때 어떤 뉴스가 발생하면 흥분하지만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즉각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일단 뭔가 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큰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나오니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2천 선까지 약간 밀렸습니다. 네. 10만 3천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요. 얼마 안 밀렸죠. 네. 생각보다 강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더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제 밤에 자기 전에 한 밤 12시쯤 일요일 밤 12시 뭐 이 언저리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되더니 10만 7천 달러까지 찍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6천 달러 선에서 19일 오전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자, 이유를 보자면요. 왜 올랐지? 라고 봤을 그러게요. 때 일단 매수세가 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 2천까지 밀렸다가 10만 3천 왔다가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매수세가 어디서 나왔을까가 공교롭게도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스트래터지 창업자 있잖아요. 네. 이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그 목표를 비트코인 매수로 바꾼 회사잖아요. 회사 목표를. 네, 회사 매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은행이 되겠다 뭐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아예 피봇을 해가지고 우리는 비트코인 매수가 이 회사의 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5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클 셀러가 자기 트윗에다가 비트코인 또 매수한다는 식의 그 트윗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트윗을 올리고 나면 며칠 뒤에 공시가 나옵니다. 진짜 샀다고. 근데 그게 좀 불리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는 뭐냐면 가격이 싸건 비싸건 무조건 사서 모으는 그 이제 회사거든요.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 삽니다. 근데 그 결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와, 그것도 좀 세일즈로 쓸 수가 있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트래터지를 따라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뭐 우리는 아시아 스트래터지가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표방하는 회사들도 있고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는 스트래터지 전략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사실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표현하기로는
지능적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 그게 뭐냐면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또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 주가가 오르면 또 그 비싼 주가로 또 주식을 팝니다. 그럼 거기서 오. 생긴 돈으로 또 비트를 사요. 비트가 오르면 또 주식을 팔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하는 회사가 됐는데 네. 어쨌든 여기 이제 세일러의 추가 비트코인 매수 트윗이 나오면서 10만 4천 달러 선 회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석은 사후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어떻게 보자면 최근에 그 상호관세 4월 7일에 상호관세 발표되면서 미국의 주식도 떨어지고 국채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셀 아메리카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달러 중립 자산에 대한 뭔가 필요성이 커졌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약간의 달러 자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포지션을 다 비달러 자산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달러 중립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달러 중립 자산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금이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달러 중립 자산으로 기관들의 메이저 포트폴리오에 떠오르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뭐 지금 살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오른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후적으로 해석한다. 네. 근데 요즘 시장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요즘 코인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한창 했었어요, 저희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조정 국면에는 잠깐 도망가 있다가 음. 돈을 넣으신 분들은 일단 지켜보자. 다시 한번 불장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강제적 장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조정 끝난 건가? 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그 주식시장에서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에 이제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 1월 달에 똑같이 지금 10만 5천 달러라고 쳤을 때 1월 달에 10만 5천을 기대했을 때와 지금 10만 5천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1월 달에는 정말 와 이거 끝까지 간다 이러면서 정말 시장이 정말 환호에 차 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딱 트럼프 취임 직전에 이제 강세를 나타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비트코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7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10만 5천이면 아까 제가 전고점이 10만 9천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고점에 비해서 한 5%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막 또 전고점 돌파한다 간다 막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이거 괜찮나?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의심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의심을 하는 와중에도 매물을 계속 소화를 하면서 가격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확실한 완전 전고점 뚫고 또 한번 환희로 가려면 이런 의심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뭔가 이른바 강력한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큰 손들이 더 등장하거나. 그렇죠.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약간 이른바 이제 그 13F라고 하는 그 공시 보고서가 있잖아요. 네.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금융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 운용사의 경우에는 그 1분기 마감 이후에 45일 이내에 SEC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네. 우리 이런 거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이런 걸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 13F에서 만약에 약간 그 유수의 그런 운용사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거기는 비트코인을 사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금 뭔가 회계 처리 등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유수의 곳들이 갑자기 우리 비트코인 ETF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요. 이런 게 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1분기 끝났고 이제 2분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샀다. 이게 사실 루머로 돌았어요. 네네네. 사실은 아닌 걸로 판명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그 M7 이런 기업들이 우리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의 자산 분산 차원에서 샀어요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 그야말로 초대형 특급 호재고요.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호재는 제가 보기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리고 미국 행정부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거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많이 뉴스로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봤는데 1등이 일단 일본이에요. 네. 그리고 2등은 중국. 이죠. 네. 근데 밀렸어요.
누구한테요? 영국이 올라갔어요. 근데 영국 같은 나라는 보자면 영국이 산다라기보다는 영국이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각종 헤지 펀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라서 약간 전략적 매매 차원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샀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무역을 통해서 물건 팔아서 미국 국채 사오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미국 뭐 이른바 그런 얘기하죠. 도광양해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우리를 승천하면서 이제 올라오려고 네. 하면서 미국을 약간 견제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갈등이 있다 보면 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무기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약해지는데 국채 들고 있으면 자기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국채를 줄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이 국채 팔아서 뭐 샀냐라고 보자면 금을 샀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보자면 근데 일본도 유출입 규모를 보자면 순매수 매도를 보자면 지난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중국은 진짜 확실히 많이 줄이고 있고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찍으면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누군가 혜성처럼 등장한 곳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자면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의 60%를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지난해 미국 국채를 많이 산 규모로 보자면 6번째로 많이 샀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저도 잘 모르기는 아, 하는데 네네네. 그게 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1달러에 1 맞아요. 코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 뭐 어차피 뒤에도 할 테니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스테이블 정말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그러면 뭐에 안정적이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 스테이블은 우리는 1달러 가치에 1달러로 대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 하면요, 이 안정적 스테이블하게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자, 1달러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 1달러에 해당하는 담보 자산을 들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달러 있으면 그냥 1달러가 있으면 되는 그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달러가 들어왔을 때 이걸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별로 이렇게 이자나 뭐 운용사 입장에서 별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람이 와서 저 스테이블 코인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들고 와요. 그러면 100달러치 스테이블 발행을 해줘요. 네. 그리고 이 100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중국 어음도 사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위험 자산을 좀 사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 이제 개선이 돼서 뭔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로 네. 해가지고 대체로 미국 단기 국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 한 2,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어쨌든 담보 자산으로 국채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네. 국채를.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매수 주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스테이블하게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까 담보를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22년 테라 루나 사태 네, 터졌을 저 때,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때 진짜 안정적인 게 맞냐?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테라 루나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뭐랄까 되게 독창적이었고, 어떻게 보자면 갑자기 이게 약간 간이 큰 방식을 시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테라 루나가 표방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크립토의 연준이 되겠다 했어요. 자, 연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거가 뭐냐? 발권력이죠. 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100달러가 있어야지만 100달러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 100달러는 연준의 발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네. 근데 이 테라 루나의 구조가 뭐냐면, 이 루나라는 어떻게 가버넌스 코인이 있고요. 테라가 1 UST, 1테라가 1달러에 고정이 되는데, 이 고정을 어떻게 맞추냐? 이 루나 가치에 따라서 이 가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달러, 만약 1 UST, 1테라가 1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루나로 그걸 사겠죠. 루나로 테라를 사야죠. 네. 사서 태워버려야죠. 그러면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맞춰지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1테라가 1달러보다 비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더 찍어내면 되겠죠. 네. 그 가치를 맞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야말로 코인의 발권을 맞아요.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테라 루나가 이제 결과적으로 망한 이유가 뭐냐면, 1테라가 1달러여야 되는데 이게 디패깅이 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디패깅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매도가 겹치고 막 이러면서 결국 망한 거거든요. 순식간에. 네. 그 뭐 일각에서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테라 루나를. 알고리즘 스테이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21년 5월부터 옐런 재무장관, 당시 재무장관이
꾸준히 약간 워닝을 했었어요. 음. 이거 문제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담보백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처럼 해야지 아니 지들 마음대로 발권을 해가지고 하는 스테이블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쵸. 식으로 경고가 계속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크게 막 주목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테라 루나 사태를 겹치면서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은 거의 퇴출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남아있는 건 담보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스테이블이고 담보는 무조건 1달러, 달러잖아요. 네. 그럼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야 가지고 되는 있어야 거고. 되고. 그 미국 국채가 이제 재무부가 최근에 보고서를 낸 게 뭐냐면 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치 커질 거다. 와. 그러면서 그럼 2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다라고 그쵸. 재무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냈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지분 구조가 복잡해서 정확하게 소유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트럼프 일가가 갖고 있는 회사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USD1이라는 코인이요. 이름도 좀 그렇죠. 네. 에어포스 원인 USD 그런 1이니까 그게 딱 그 연상이 되게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 구조가 복잡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놓고 뉘앙스가 우리 뒤에는 미국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이 화폐라는 것도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으면 플랫폼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에 시장을 선점하면 그거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SKT 사태 터졌잖아요. 네. 아무리 SKT가 지금 현재 뭐 가입자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 누구도 SKT가 2등으로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게 고착화돼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배달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은 초기 선점이 중요하고요. 후발주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후발주자가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막대한 자금력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USD1이요. 발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시가총액이 벌써 그 10억 달러가 넘어섰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대통령 있다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그 거래소 있잖아요. 네. 코인 거래소. 거기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바이낸스 거기는 왜 도와주냐? 네. 거기 창업자인 장펑자오가 미국 법무부한테 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 살다 나온 다음에 지금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 로비예요, 로비? 네. 사면해달라고 아예 대놓고 지금 요청했습니다. 와, 진짜 다 대놓고 하네요. 네. 저는 미국이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저도. 이런 게 지금 한두 아니, 가지가 얼마 아니잖아요. 전에 뭐 카타르 비행기도 네.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구나 네. 이런 게. 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한다는 걸 뭐 미국 국익을 위하나 보다 했더니 뭐야? 개인을 위한 사익을 거잖아요. 위한 거네? 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를 못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네바에 가 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노하면서 이건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라면서 굉장히 흥분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재무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성화해가지고 국채 팔아야 되는데 국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지났고 다시 이제 공화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5월 안에 회기 끝나기 전에 이거 무조건 통과시킨다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아마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의 유수 금융사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겁니다. 자체 스테이블이요. 이렇게 되면 물론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해서 거기 있는 유동성이 바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플이에요. 애플이 애플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애플 코인을 발행했을 때 그 애플 코인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애플 생태계에서 뭔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 애플 코인을 쓸 거거든요. 네. 만약에 베네핏을 주지 않으면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플 코인에 있는 뭔가 베네핏을 누리기 위해서 애플 그 코인을 이제 쓸 텐데 그거 말고 일부는 아마 이게 어쨌든 애플 코인이 바로 이제 USDT나 다른 걸로 이제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코인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얼마나 들어올지는 정치하게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기대감이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애플 코인이라는 어떤 그 굉장히 친숙한 빅테크를 통해서 크립토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럼 이 코인을 가지고 한번 나도 코인 투자 좀 해볼까라고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그 이른바 그 5대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워낙 계좌 연결이 가능한 그 거래소를 통해서 원화를 입금하고 코인을 사는 게 굉장히 좀 쉬운 나라거든요. 그래요. 근데 전 그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나라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지원하는 또 은행이 또 약간 또 그렇게 막 메이저 은행이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막 신한은행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아유, 뭐 그래도 국민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양호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스테이블 코인의 약간 그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테더가 왜 생겼냐를 보자면 이 법정 화폐를 입금해서 코인을 사는 게 어려운 나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지원해 줄게 한 네네. 거였어요. 그래서 막 나이지리아 막 이런데. 뭐 그런 데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주로 이제 사실 좀 중국이 많았습니다. 중국계. 아. 그 회사가 약간 중국계.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 외화가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안 좋은 시선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코인도 못하지 않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아예 네. 그냥 못했는데 그냥 암암리에 다 하고 있다라고는 해요. 어쨌든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코인을 살 수 있는 그 뭔가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뭐 USDT 같은 걸 일종의 이제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코인 거래소를 백화점이라고 보유하면 네. 백화점 안에서는 그 상품권을 다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백화점 코인 거래소 안에서 놀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을 해줄게. 우리한테 그게 현금 테더? 들고 와.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주고 신세계백화점 사가지고 상품권 사서 신세계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준 거죠. 이게 근데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 국제 6대 매수 세력으로 등장할 정도로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이 끝났냐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네, 우리가 또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엄청 이더리움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가지고 있었던 이더리움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네네. 뉴스를 보고 알아서 다들 막 신이 나서 팔았던 이더리움이요. 근데 옛날부터요. 되게 속을 많이 쓰겠던 제2의 코인이었어요. 그렇죠. 비트 다음 이더인데 이더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1차 불장 우리가 17년 말 18년에 경험했던 1차 불장 그리고 이제 2차 불장 21년에 경험했던 보면은 그 상승률만 놓고 보자면 네. 이더가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뭐랄까 알트코인 가운데서는 어쨌든 그 덩치가 첫 좀 번째 크잖아요. 첫 번째고 네. 비트 다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른바 이제 자발투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중후하게 움직이는 그러나 비트코인보다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좀 맛이 있었는데 네. 24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올라올 때 이더는 전혀 오르지가 못했어요. 네.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FTX 파산 사태가 이제 22년 11월에 났잖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이더리움 가격을 비트코인이나 이거를 다 USDT 달러로 환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비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비트 가격이 19,000이었나 뭐 2만 달러가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당시 가격으로 비트를 계산하니까 이제 FTX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금 100% 넘게 보장해줬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 1비트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더리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원금 보장 받았다고. 그냥 그때 가격과 이게 가격이 똑같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었고 비트 떨어질 땐 더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1,40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어쨌든 이것도 비트가 오르면서 알트도 움직이거든요. 비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74,000 찍고 이제 뭐 10만 넘어가고 이럴 때 이더리움도 와 무려 1,400에서 네. 2,700까지 찍었어요. 2배. 거의 2배 가까이 네. 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 다시 이더리움 가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 보시면요. 아직도 물려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나 아직도 원금 회복 안 됐다고. 그만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오를 때 오르지 못했어요. 올 초만 해도 4,000달러 정도 찍었다가 다시 내려서 1,400까지 간 거니까 투자자한테 많은 실망감을 안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오르니까 이더리움이 오르면 좋은 게 뭐냐면 알트를 같이 데리고 가요. 조금. 아유, 그렇죠. 이 친구가 알트 대장이니까. 네. 그래서 다른 알트도 이제 많이 오르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18년 그리고 21년에 봤던 알트 불장 이제 오는 거야 라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요? 예를 들면 오늘 오전만 봐도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뭐 10만 7천 달러까지 갔다. 네. 6천 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다. 다시 정고점을 터치하려고 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이더리움 대를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00달러 선 밑에 2,4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러면 그간 왜 올랐을까를 보자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싸다. 아, 그냥 모든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더가 워낙 쌌다. 워낙 쌌어요. 게다가 이제 이더 가격을 보는 달러 기준 가격, 원화 기준 가격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 대비해서 얼마의 거래가 되느냐거든요. 네. 그런데 비트 대비해서 한창 때는 막 0.1, 옛날에 2017년 막 그때는 0.15선까지 막 거래가 됐었어요. 1 이더는 0.15 비트 뭐 이런 수준이었던 거. 지금 0.15 비트면 얼마예요? 지금 15,000, 16,000이에요. 네. 이더리움 가격이. 그 정도까지 거래가 됐던 셈인 거예요. 와, 그러면 지금 한창 더 가야 되는구나. 지금 근데 비중이 0.02까지 떨어졌다가 아까 제가 말한 어. 그랬다가 지금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0.03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0.02선까지 떨어지니까 이건 진짜 바닥이다라고 해서 아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고요. 네. 0.02선은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인데 그때가 뭐냐면 그냥 크립토 윈터라고 했는데 다 안 좋은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까지 떨어지니까 야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렇게 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어나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어떤 가격이 급등할 때는 네. 펀더멘탈적인 이슈보다는 수급 이슈가 많이 관여돼 있습니다. 네. 왜? 이더에 숏을 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워낙 떨어지니까 네. 마음 놓고 숏을 치는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니까 이 숏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청산 숏 커버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청산이 나거나 커버링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시장에서 이걸 사들이면서 가격이 이게 올랐다. 가격이 폭등해서 올랐다가 있고요. 두 번째가 마침 그 오르는 시점 즈음해가지고 7일 날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그냥- 그냥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그 이더리움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나 뭔가 소프트웨어는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이 업그레이드가 소프트웨어의 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개선되면 당연히 가격에는 좋겠죠. 네.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작용했던 거고요.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 특징은 뭐냐면 그 이제 32 이더를 가지고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거를 64배 늘어난 2048 이더로 확장을 했어요. 음. 이게 32 이더와 2048 이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32 이더를 하면 내가 32 이더를 스테이킹하거나 1000 이더를 스테이킹하거나 나오는 보상이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2 이더를 쪼개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선 32 이더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탈중앙화에 좋겠죠. 여러 개 참여 주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는 짜치기고 32 이더씩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쵸. 힘들잖아요. 네. 관리도 어렵고. 근데 이걸 2048 이더로 높였어요. 네. 그러면 개인은 참여가 어려워지지만 기관의 기업이- 참여는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와 이거 통해서 기관들 들어오나? 더 큰 돈. 라고 이제 기대감이 이제 생긴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자면 근본적인데 RWA 시장이라고 네. 리얼 월드 에셋이라 그래서 네. 그 이제 이 리얼 월드 진짜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들이라는 펀드가 있거든요. 블랙락의 그 채권 펀드인데 그게 지금 현재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토큰화이즈 돼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RWA 시장 커지면 그 플랫폼이 되는 이더리움 같이 올라갈 거다.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좀 먼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적으로 해석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무엇보다 그냥 쌌던 이유가 제일 크지 않았나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왜냐 이게 이더리움 오른 게 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없거든요. 어쨌든 이더리움도 여전히 지금 현재 인플레 화폐로 다시 변해버렸고 네. 그리고 RWA 시장 커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선반영하기에 너무 멀다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 가격이 오른 거는 급등한 건 말씀드린 쇼 스퀴즈가 나와서 그런 거고 진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쇼 스퀴즈가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는 동고점 뚫고 가려고 하는데 네. 비트는 ETF 통해서 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기업들도 사고. 그런데 이더리움은 ETF를 보면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숏 스퀴즈 물량만 나와서 가격을 일단 올렸는데 그다음에 추가 매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격이 다 아까 2,700 찍었다고 했는데 다시 2,400으로 내려왔었거든요. 네. 비트가 이렇게 오르는데. 음. 그래서 이더리움의 장기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비트 하세요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이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비트는 소위 말해서 이게 시가총액 2조 달러짜리가 뭐 얼마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그렇죠. 라고 무거운 생각하시는 애들은 잘 안 올라. 맞아요. 네. 그래서 이더 끝까지 가자 하고 갔던 맞아요. 사람들이 이번에 그래 이렇게 한 번씩 터트려 주잖아 라는 믿음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약간 또 2,000 한 600쯤에 들어가셨겠구나.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또 이제 그런 걸로 치면은 사실 지금도 싼 거 아니에요? 이더? 이더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를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알트코인을
저는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비트는 사서 모으는 거고 알트는 매매하는 거다. 음. 투자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이제 가격 등락폭이 워낙 크고 이더리움만 봐도 제가 아까 비트 대비한 가격 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1차, 2차 그리고 지금 3차 불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면 비트 대비한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2017년 그 말 때 0.15 BTC까지 갔었거든요. 네. 1 이더의 가격이. 그런데 2차 불장 때는 0.075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바꾸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비트 대비한 가격으로 보자면 얼마 안 올랐어요? 1차 불장의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저는 약간 알트는 매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번 불장이 얼마까지 갈까? 아까 제가 0.07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0.05까지밖에 안 갈 것 같아. 혹은 0.04까지 안 갈 것 같아.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0.04까지 가려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거기에다가 비트가 얼마까지 갈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비트가 한 20만 달러 가겠지? 라고 하면 20만 곱하기 0.04 하면은 8천 달러 네. 정도가 나의 약간 매도 가격 이렇게 목표 가격을 설정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8,000달러. 예. 아니 뭐 그게 가정을 한 겁니다. 네. 약간 막연하게 투자해서는 저는 알트코인 투자로는 돈 벌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더 말고 다른 알트들은요? 이번에 음. 그러면 불장이 또 올까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약간 비트가 오르면 어쨌든 알트도 따라 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비트 대비한 가격이 얼마를 갈까? 에서 비트 가격이 올해 얼마까지 갈까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0.004인가 뭐 그 정도가 고점인데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0.003까지 가려나? 비트 20만 달러 가면 600달러에서 팔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매도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네, 들어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의 경우 모든 하여간 제가 본 모든 알트는 다 그랬어요.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불장이 오면 잠깐 올랐다가 또 추세적으로 약간 우하향하는 그 차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트가 진짜로 뭔가 가치를 창출한다라기보다는 현재로서 이제 내러티브로 움직이고 있고 이 무엇보다도 알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유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이 코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발행이 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뭐 얼마가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뭐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시가총액은 일정해도 코인 개수가 늘어나면 네. 개당 가격은 떨어지게 돼 떨어지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 약간 우하향하는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근데 우하향하더라도 불장이 오면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올라갔을 때 매도 전략을 이제 잘 세워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플은 어때요? 리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약간 애증의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네. 국내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국내 업비트에서 많이 산다 그래도 가격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리플은 움직여요. 가능해요. 국내 투자자가 워낙 많아서 영차영차하면 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라고 하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금 기대감도 있고 약간 한계도 있는 게 일단 리플하고 XRP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네. 네. 전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있는 네. 거고요. XRP라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리플은 XRP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XRP를 지배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XRP 가격이 움직이는 로직을 보자면 리플에 좋은 일이 있어. XRP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리플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XRP 가격이 오를 이유는 없어요. 논리적인. 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리플에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를 보자면 리플이 굉장히 이제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SEC와 이제 갈등을 거의 끝낸 상황이고 네.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이제 확장될 거라고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2위 회사가 서클이라는 회사예요. USDC를 네. 발행하고 있는 것인데 USDC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플랫폼인데 2위 사업자니까 꽤 괜찮죠 포지션이.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업 확장이 좀 쉽지가 않아. 근데 리플은 딱히 사업은 없는데 RLUSDT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리플은 아까 XRP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돈이 많아요. 최근에 50억 달러에 우리가 서클 사겠다라고 했더니 서클이 야 우리를 이거밖에 안 준다고 하면서 이제 딜이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격 높여가지고 리플이 서클 살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호재겠네요.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리플의 장점은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도 서클만큼은 아니지만 또 다른 회사들도 막 사고 이래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플이 서클도 사고 이래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XRP의
이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냥 센티멘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XRP 가격에 반응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또 하나 또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보기에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결국 IPO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상장을 해버린다고요? 네. 그럼 리플이 상장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XRP가 리플에 마치 주식 같은 느낌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진짜 주식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 XRP는 도대체 이게 정체성이 뭐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XRP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따지고 있냐. 저 많이 혼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가격을 보면 사실 이런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따져보고 이거보다는 그냥 센티멘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리플에 좋은 일이면 XRP에도 이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는 게 통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약간 XRP에 대해서 걱정되는 점은 그 리플이라는 회사가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라는 회사가 뭔가 돈이 필요할 때는 XRP를 현금화하거든요. 물론 이제 에스크로 물량이라서 이제 락업된 물량이 있긴 네, 한데 네. 어쨌든 그 XRP를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확장할 때 이게 시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주는 매수 주체가 딱히 없다라고 하면 XRP 가격이 조금 뭔가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혼날 텐데. 아니 근데 뭐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나의 엑시트 전략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더 힘이 되죠. 어쨌든 XRP는 그 리플이라는 것과 연결돼서 굉장히 레짓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명확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약간 강점입니다. 네. 근데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리플이라는 회사의 그 XRP라는 그 코인의 목표는 뭐냐면 스위프트 망을 대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송금 결제망을 네. 다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 XRP는 되게 효율적이니까 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 점이 투자자들한테 되게 매력적인 요소로 또 다가오죠.